예, 오늘 보실 문제는 올해 2회 시험이죠. 8월 31일 날 시행했던 문제를 볼 겁니다. 똑같이 뭐 40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시험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진행이 되는지 그 패턴들을 좀 보려 그래요. 문제 똑같이 40문제 나온 거야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1번 문제. 멀티미디어 기법, 안티 엘리어싱, 뭐 모델링, 디더링, 뭐 그다음에 렌더링, 뭐 머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안티 엘리어싱은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하면 픽셀이 좀 거칠게 보이는 게 계단처럼 그거를 부드럽게 꺾여서 보이게끔 하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거죠. 파일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면은 여기 사진 샘플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뷰어, 우리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뷰어에서는 얘를 확대하면은 거칠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거칠게 보이는데 R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자,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데 마우스를 띄면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마우스를 띄면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데 마우스를 띄면 부드럽게 보여서 깔끔하게 좀 나타나게 하잖아요. 이게 안티 엘리어싱 기법이에요. 얘는 확대해도 거칠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티 엘리어싱이 아니라 그냥 엘리어싱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이 뷰어 프로그램이 조금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RC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은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코알라의 지금 이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코알라 이쪽을 보고 있다는. 예, 이런 식으로 안티 엘리어싱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거.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 해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3D 모델링은 렌더링을 하기 전에 뭐 어떤 걸 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린다, 아니 그 종이컵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걸 3D 프린터로 한다 그러면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리고 원의 높이를 그리죠. 근데 이제 아래 높이하고 윗 높이가 다르죠. 직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옆면을 두께가 있어야 컵이 되는 거잖아요. 선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니까. 밑바닥도 어떻게 되죠? 밑바닥도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를 모델링이라 그래요. 예. 우리 해설해 보면 뭐 디더링, 렌더링, 모델링, 머핑, 필터링 굉장히 많아요. 용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해설 6페이지에 나온 해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번의 내용은 렌더링에 가는 거다 하는 거죠. 렌더링. 이거를 이제 그래픽에서는 렌더링을 이렇게 하고 동영상에서 렌더링은 또 달라요. 동영상에서 렌더링은 영상을 가져와서 자를 건 자르고 붙일 건 붙이고 효과음 넣고 자막을 달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영상으로 재조립을 하는 거죠. 그걸 렌더링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 변화 이런 거를 넣어서 사실감을 더하게 실제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게 렌더링이라는 개념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영상에서의 렌더링과 우리 그래픽에서 렌더링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 이런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는 IPTV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인터넷을 통해서
케이블 TV를 보는 거잖아요. 케이블 TV. 그렇죠. 근데 그 인터넷이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100메가에서 100메가 인터넷도요. LG 파워콤이 처음에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야 반갑다고 뒤통수를 딱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조폭이야. 이때 필요한 건 뭐? 속도 해갖고 막 도망가는 장면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는 그 100메가의 10배인 1000메가 1기가 인터넷을 쓰니까 기가 인터넷으로는 더 빨리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케이블 TV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IPTV라고 한다라는 거.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거, 보안. 인증하는 게 뭐예요? 너 누구니 이거죠? 너 누구니?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뭐 생체 인증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각막이라든지 이런 거. 각막이 아니라 망막. 그 다음에 홍채. 그 다음에 정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신 장치를 말하는 거죠. 통신 장치.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정보사회. 이제 문제가 가면 갈수록 보안, 윤리 이런 거, 정보 윤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 속도도 빨라졌어요. 인간관계와 문화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SNS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격차도 많이 심해져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대중화 현상이 대중화 현상이 아니라 개별 현상이죠. 그렇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중화 현상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중시하게 되죠. 개성하고 자유를 자기 혼자서 생활하는 게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강해지겠죠. 우리 해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과다로 인하여 혼란과 정보의 편중에 의한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이 심해져서 사생활 침해가 증가된다. 그 다음에 VDT 증후군. VDT는 뭐죠? 화면 장치죠.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전자파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직업병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소외, 비인간화 현상 이런 것들, 유대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한다. 통신 구성에서는 메쉬가 그물이죠. 그물. 이 그물 형태가 가장 좋아요. 성형은 어떤 겁니까? 성형은 본점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죠. 그렇죠? 각 지점으로. 그러니까는 신뢰성이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 즉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올스톱이 된다 하는 거죠. 버스형은 뭡니까? 우리 줄줄이 사탕처럼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생각해 보세요. 목걸이 줄 안에 목걸이가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그 목걸이 안에 달려 있는 진주가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신망이 지나가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되는 통신망이 그냥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흘러가다 보니까 전기줄 꽂아놓은 것처럼 멀티탭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밀 보장이 우수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제한이 없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통신망에는 길이 제한이 있어요. 아무래도 길이가 길면 어때요? 통신이 느려지잖아요. 예. 링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버스는 목걸이가 아니라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링은 목걸이처럼 말려 있는 거니까 그 중에 어느 선이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전체가 올스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보급이 됐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참을인자를 쓴다. 인터넷의 인자가 참을인자다.
참고 기다려야만이 인터넷이 연결됐다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 인터넷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 컴퓨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상으로 빼오는 거예요. 인터넷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그런 수업을 초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때 버스형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운영체제, 윈도우 같은 경우죠. 윈도우. 생뚱맞게 이런 문제가 나왔네. 예. 해설에 이렇게 나오네요. 운영체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 운영체제의 정의, 운영체제의 목적,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고 처리 능력이 강해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뭐 사용 가능도가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는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 거죠. 제어에는 뭐가 있죠?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자료관리 프로그램, 작업관리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은 뭐가 있었죠? 언어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시험에 요즘 많이 내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죠. 예.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건 뭐죠?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게 되는데 인터넷 옵션에서 웹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멀티미디어 편집기는 아니죠. 우리 인터넷 실행하면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면 어디 있느냐 여기 프로그램에 가시면 HTML 편집기를 선택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편집기는 아니에요. 멀티미디어 편집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예.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웹페이지를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할 수 있다. 이건 뭐 즐겨찾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첫 번째가 틀린 말이다는 거죠.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단향 방식, 반이중 방식, 전이중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송 방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전송계는 뭐고 처리계는 뭘까요? 컴퓨터 통신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컴퓨터 통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양쪽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단말 장치죠. 그 다음에 전송계가 있어, 전송. 통신 선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처리를 하려면 무슨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뭘 보내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거는 설명을 그렇게는 안 해놨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 통신에서는 전송계, 처리계, 단말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1번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배관 처리 방식을 뭐라 그래요? P2P라고 하죠. P2P. 개인 대 개인끼리 메신저 주고받는 형태처럼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반이중, 전이중, 단향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9번 문제.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말이 뭘까? 임베디드라고 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엑셀을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나 또는 리모컨처럼 그 안에 기능을 아예 탑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띡띡띡 누르면 바로 작동되게끔 하는 거. 예, TV, 냉장고 이런 데도 컴퓨터가 들어있잖아요.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게 뭐 모니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면 컴퓨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냉장고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삑삑삑거리죠? 예전에 말하는 냉장고도 있었어요.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는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대신에 음성을 출력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무섭대.
사람들이 문을 닫아주세요. 영혼 없는 말투처럼.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에서 그걸 뺐었어요. 그 말하는 냉장고 이게 85년도 이때였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이거 뭐야? 세탁기 같이 세탁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건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말하는 거죠. 배치 프로세싱. 예. 10번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16비트로. 그러니까 2의 16승이죠. 2의 16승. 65,536가지예요.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256이 아니라 256은 8비트를 말하는 거고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알파벳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알파벳이 몇 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자음, 모음 합쳐서 우린 33개를 쓰거든요.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 쓰니까 52개를 쓸 테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어죠. 중국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중국어? 과거에는 한 60만 개 정도 됐대요. 번체. 근데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2만 개로 줄였다 그러잖아요. 2만 개로. 간체. 그러면 2만 개는 들어가야 되잖아. 중국어가 2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틀어서 16비트로 만들 거냐 15비트로 만들 거냐. 근데 16비트가 편하지. 왜냐면 2의 배수로 가는 거니까 2승 4승, 뭐 8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2의 16승 256이 아니라 65,536. 그 다음에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건 해밍 코드죠. 해밍 코드. 그리고 전 비트와 디지털 비트를 쓰는 거는 어떤 겁니까? BCD 코드나 ASCII 코드나 EBCDIC 코드 같은 경우는 전 비트와 디지털 비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유니코드는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맞다라는 건데 유니코드를 이렇게 딱 대놓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많지는 않았는데 예. 이건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2000년에. 자료 구성 단위.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거는 관련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다 합해놓은 게 데이터베이스고 비트는 뭐 정보의 최소 단위가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8비트가 뭐야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갑자기 왜 5비트가 나왔지? 뜬금없이. 리블은 4개 비트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틀린 거네.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그 다음 이 문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유형일 텐데 SATA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Serial ATA? 컴퓨터를 뜯어보면 그 메인보드 안에 하드디스크나 DVD나 이런 걸 연결하는 포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USB는 어떻게 꽂아요? USB는 앞면이나 뒷면에다 꽂잖아요. 키보드 마우스 꽂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꽂혀 있는 거예요. 메인보드에. 잠깐만요.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뒷면이에요. 여기가 왼쪽이 뒷면이고. 자, 얘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실 겁니다. 자, USB 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USB 포트를 꽂고 여기다 모니터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 꽂고 USB 방식이 아니라 PS2 방식은 이렇게 꽂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하드디스크는 여기다 꽂았어요. 여기. 연두색이 있는 여기에 핀이 40핀이 꽂혀 있는 건데 여기다 넓은 굉장히 넓은 케이블을 연결해서 하드디스크도 연결하고 DVD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트가 되게 넓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이게 병렬 방식인데 이 병렬보다 직렬을 좀 빠르게 직렬을 만들면 안 될까 해서 만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요 보라색 2개하고 노란색 6개.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SATA 포트라 그래요. Serial ATA, 직렬 ATA라 그래요. 얘는 병렬 ATA라고 해요. ATA가 하드나 DVD를 연결하는 방식을 ATA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병렬로 연결했고 지금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렬로. 여기 노란색 6개. 그러니까 여기 2개, 여기 6개니까 여기 총 8개의 하드나 DVD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색깔을 구분해 놨는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도 하드디스크나 SSD 이런 게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꽂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꽂혀 있는 거지. 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리얼 ATA라고 하는 거는 직렬이에요. 시리얼이 직렬이라는 뜻입니다. 패러렐이 병렬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SATA 방식이라고 해서 SATA라고 하고 지금은 SATA 3까지 갔어요. SATA 3. SATA 1, 2, 3. 그래서 처음에는 1이라고 안 불렀고 SATA가 나오고 나서 SATA 2가 나왔죠.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과거의 병렬이 1333 정도의 속도로 갔는데 SATA가 1500으로 갔어요. 조금 빠르게 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SATA 2가 3000. SATA 3는 6000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6000의 속도로.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보다 무려 한 5배 정도 빨라진 거예요. 4, 5배 이상을. 그런데 그것보다 요즘은 뭐를 쓴다? SSD를 사용하니까 그 SSD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SATA 방식의 하드보다 4, 5배 빠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병렬 방식에 여기 연두색에 있는 이 병렬 방식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라고 하는 방식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지정하지 않으면 하드디스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전에는 컴퓨터를 하드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하면 본인이 못 늘려. 어려워서. 그럼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거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탁 연결해 주죠. 그러면 고맙다고 이제 칭찬 한번 듣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직렬은 그냥 꽂으면 돼요. 꽂으면 바로 그냥 작동이 돼. 그러니까 되게 손쉬워진 거죠. 그렇죠? 손쉽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게 아니라 보니까 어렵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 뒤쪽에 여기 뒤쪽 요 뒤쪽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 하얀색, 하늘색 여기 이쪽에 뒤가 있잖아요. 요쪽에 이제 SATA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예. 그 다음에 아까 요건 보셨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네. 여기 아래쪽에 검정색, 빨간색 뭐 이렇게 하늘색 해가지고 요쪽에 저장장치 포트. 이거 SATA 포트라 그래요. 이게 SATA 포트가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4개는 다 돼요. 근데 뭐 8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컴퓨터들은요 SATA 포트가 2개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야 이런 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은 가격이 저렴해야 사잖아요. 겉엔 되게 화려한데 사가지고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뭐를 늘리려고 컴퓨터 본체를 뚜껑을 열어보면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쓰고 말아야 돼.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는 CPU를 꽂는 자리가 있고요. CPU.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꽂는 장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검정색, 하늘색 이렇게 꽂는 거고요. 여기 CPU 꽂는 자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여기가 메모리 꽂는 자리고 여기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자리가 CPU 꽂는 자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뭐 매번 하는 거니까 손쉽게 볼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핫 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한다. 핫 플러그인이 뭐라 그랬어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MOS를 설정하면 CMOS에서 가보면 이 컴퓨터도 SATA 포트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드나 DVD가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가 마스터고 어느가 슬레이브가 거기 다 보여요. 예. 오른쪽서부터 1번, 위에서 아래로 1번이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번이든지 뭐 하여튼 거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SATA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럼 0번이 마스터고 1번이 슬레이브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병렬은 아니다. 지금은 병렬 방식을 안 쓰고 다 직렬 방식을 쓴다. USB도 직렬 방식입니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고 해서 직렬입니다. 13번.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숫자가 작으면 좋은 게 뭘까요? CPU 클럭 속도는 높아야 돼요. 3기가보다 4기가, 5기가가 좋은 거예요. 하드디스크 용량은 100보다는 200이 좋죠? 300이 좋고 500이 좋잖아요. 메모리 접근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빨라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뎀 전송 속도하고 접근 속도하고 있어요. 전송 속도는 시간당 많이 전송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메모리 접근 속도는 뭐냐면 이런 거죠.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야 돼? 접근 속도는 빠르는 거니까 숫자가 작아져야 좋은 거지. 작아져야. 네. 이 전송 속도, 모뎀 전송 속도라는 말하는 거는 시간당 많이 보내는 거니까 양을 말하는 거니까 커야 좋은 거고, 같은 속도인데도 어떤 거는 작아야 좋은 거고 어떤 건 커야 좋은 거고 달라진 거죠. 요건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플래시 메모리가 뭐죠? USB 메모리 같은 게 플래시 메모리 아닙니까?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이고 전력 소모가 적으니까 좋은 건데, 트랙 단위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라고 그때 본 것 같은데, 전력 소모가 적다.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일단 트랙은 아니다. 트랙은 아니다. 여기 해설해 보니까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라고 써 있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휴지통.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럼 휴지통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안방 따로, 건너방 따로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 말, 거실에다 그냥 휴지통 하나를 가지고 다 사용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휴지통 옵션에 가서 한번 볼게요. 옵션에 가서 속성을 보면은 얘 따로인데 얘 따로 쟤 따로잖아요. 그렇죠? 이걸 따로따로 휴지통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로 만들어도 되고. C 드라이브 휴지통 여기 있죠? D 드라이브 휴지통 이쪽에 있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은 대부분 하나로 많이 쓸 겁니다. 하나로.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초과되면, 자, 휴지통이 100이란 크기인데 30짜리 지우고 20짜리 지우고 50짜리 지웠어요. 이제 꽉 찼잖아요. 근데 뭔가를 또 하나 지우면 제일 먼저 들어갔던 애, 휴지통이 제일 먼저 들어갔던 애가 빠져나가면서 휴지통이 메꿔지는 거예요. 밀어내기예요. 밀어내기. 용량이 꽉 차면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는 휴지통이 꽉 차면 넘치잖아요. 그렇죠? 위로.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휴지통에 들어있는 내용은 실행도 할 수가 없고 이름도 변경할 수가 없고, 왜냐면 복구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휴지통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막 거기다 사용할 수는 없지. 휴지통에 있는 걸 꺼내와야지. 그렇죠.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네. 그렇죠. 그 다음, 작업 표실의 점프 목록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점프 목록이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인터넷 실행해서 제가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도 갔었고, 뭐 LG전자 모두 갔었고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오른쪽 눌러서 뭐 한다? 제거하면 돼요. 딜리트가 아니라. 딜리트를 누를 수가 없죠. 목록이 열리는 거는 딜리트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 메뉴에 의해서 삭제 명령을 걸면 돼요. 이런 것도 어렵죠. 우리가 평상시 안 써보는 기능이잖아. 안 써보고 그냥 단순히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작업 표시에 인터넷이 연결됐구나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녔다는 거잖아. 이 흔적이잖아. 흔적. 이런 것들을 난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가서 얘를 고정을 시키면 얘는 제거되지 않고 이것도 고정시켜 놓고 이것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눌러서 삭제, 제거. F자 눌러도 되죠? F자 눌러도 되죠? 예, F자 누르면 다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되게 많죠? 다 많아. 여기가 제거가 되면 그 밑에 있던 게 이제 올라와서 보이는 거죠.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 써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써보시고 나면 어려운 건 아닌데. 예. 복원 기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걸 복원이라 그래요. 복원 지점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복원 지점을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복원 지점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복원할 때는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것도 복원이 가능하고 다 돼요. 업데이트에 대한 건 복원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복원이 됐을 때 그 전에 작업한 내 데이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어제 무슨 작업을 해서 하나 저장해 놨는데 그저께 날짜로 복원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 데이터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컴퓨터의 환경이 바뀌는 거지 자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즐겨찾기 해놓은 것도 문제가 없고 다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유틸리티, 저번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 유틸리티가 뭐 하는 거죠? 어떤 편리한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약, RC 이런 거 있죠? 곰플레이어 같은 거, 동영상 재생하는 거. 예. 어떤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거는 필수적인 거라면 윈도우 안에 있는 윈도우 같은 기능이 필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2번은 아닌 거죠. 그 다음 윈도우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한다. 내 거를 막 건들라 그래. 그러면 얘를 건들지 못하게 막아주고 도와주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계정 컨트롤입니다. 계정. 사용자의 계정을 건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드라이브 최적화, 디스크 조각 모음 같은 실행인데 조각 모음을 하면 위치가 바뀌는 거죠.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한쪽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수행 속도가 빨라지는 건 용량이 증가되진 않지. 디스크 정리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정리하고 나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는 거니까 용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확보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한쪽으로 모이는 거니까 빨라지면 빨라졌지 용량의 변동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엑셀에 관한 문제 첫 번째입니다. 21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조건대로 수행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라는 건데 조건이 뭔가 보세요. 김씨이면서 10년 초과죠? 김씨이면서 10년 초과는 김일민 부장하고
김씨인데 4년밖에 안 되고, 김씨는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이면서 5년 미만이니까 김유민 사원 4년 하나, 그 다음에 성명희 사원 2년 하나. 그러니까는 김일민, 김유민, 성명희 3명 나오겠네요. 3명. 네, 3번이 답이겠네. 이렇게. 이 조건을 우리가 눈으로 검사해서 직접 눈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력을 또 키우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지금 뭐뭐를 어떻게 했나 보세요. 피벗 테이블에서. M 다섯 번째 셀을 M 다섯 번째 셀에다가 출력하라 그랬어요. 여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M 다섯 번째가 작업 시작 공간입니다. M3가 아니라 M3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필터 기능인데 필터가 아니라 여기다 명령을 거는 거예요. M 다섯 번째 셀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위에 필터가 생겨요. 네. M 세 번째가 아니라 M 다섯 번째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이상 없는 거고. 어려워요, 이것도. 그냥 무심결에 우리 넘어갔거든요. 책에서는 어디다 하시오 그러면 거기다 클릭하고 그냥 피벗 테이블을 실행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밀하게 안 봤거든. 정렬. 24개의 열을 기존으로 정렬할 수 있는지 24개의 열인지 책의 해설에는 64개라고 돼 있는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학년순으로 정렬하시오. 학년이 같으면 반별로 정렬하시오. 반이 같으면 뭐 이름으로 정렬하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차 기준키, 2차 기준키, 3차 기준키 해서 몇 개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64개까지. 그러려면 64개 항목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야만이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는 정렬을 해봤자 2개밖에 안 하잖아. 직위순으로 하시오. 같은 직이라면 뭐 경력순으로 하시오. 이렇게 2개밖에 안 해요. 잘. 글꼴 색상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죠. 근데 빨간색 다음에는 노란색이고 노란색 다음에는 파란색이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지정한 색깔이 맨 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그것만 되는 거지. 예. 병합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병합이 돼 있으면. 셀이 병합돼 있으면 정렬을 못 합니다. 에러가 나요. 그리고 숨겨진 것들은 어떻게 되죠? 정렬에 포함되지 않죠. 숨겨진 행은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포함되지 않는다. 말 아주 교묘하게 잘 해놨어요. 둘 다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답이죠. 1번 같은 보기가 24개인지 36개인지 이거 참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다 못 외웠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먹이는 문제 중에 하나지, 보기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를 해당하는 거를 이제 처리하는데 경고, 중지, 정보는 있어요. 확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 엑셀을 실행해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면은 오류 메시지를 찍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중지, 경고, 정보 이 세 가지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어떤 거? 확인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는 안 해봤잖아요. 설정만 했었잖아. 설정. 그래서 목록으로 들어가서 뭐를 남녀 남 컴마 여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건 했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에 관한 이야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컨트롤 T 하면 위에 게 아래로 복사가 되는 거고 컨트롤 R 하면 왼쪽 게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고 라이트, 다운 뭐 이런 거. 그래서 숫자와 글자가 혼합되어 있는 거를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는 일씩 증가되죠? 홍길동 1 그러면 홍길동 2, 3, 4 이렇게. 숫자가 입력된 채우기 내 핸들을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하나만 써놓고 나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되잖아요. 우리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숫자를 써놓고 나서 그냥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51호 이렇게 이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숫자와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증가가 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 그런 것들. 예.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날짜는 무조건 하루씩 증가되고, 시간은 무조건 1시간씩 증가돼요. 예. 314826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컴마가 찍혔네요. 컴마. 그러면 여기 숫자 세 자리를 1000분의 1로 줄이란 얘기니까 315가 되겠네요. 반올림 돼서 315가 되겠죠. 이거 틀린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는 메꿔라는 얘기고, 제대로 되어 있네요. 찾기. 자, 우리가 물음표라든지 별표는 뭐예요? 김별표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다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 별표를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별표. 물음표라든지 별표 자체를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물결기호를 앞에다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찾는 거는 저 별표나 물음표 자체를 찾는 거구나 라고 인식한다 이거죠. 물결기호. 예,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D 5번째 셀이 어딥니까? 40인가 여기야?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올라가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이니까 어디로 가죠? A 5번째로 가죠? 홈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홈키 누르면 왼쪽으로 오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홈키 누르면 왼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A번째로 오는 거지. 첫 번째 줄이 아니라 A번째로 온다라는 거. A번째. 그 다음 29번 매크로에 관한 설명.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는 하여튼 하나의 파일 내에서는 매크로 이름이 다 달라야 돼요. 시트가 다르더라도 통합 문서 자체가 다르면, 파일이 다르면 매크로를 따로따로 같은 이름으로 지정해 줄 수 있지만 같은 파일 내에서는 시트가 다를지라도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A1 셀에서 상대 참조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 A1 셀 오른쪽에 성적 현황에 들어갔는데 C에 세 번째다 놓고 명령어를 걸면 뒤에 세 번째 들어가겠네. 오른쪽에 들어가겠네. 상대 참조라는 게 여기에서 오른쪽에 글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얘 오른쪽, 뒤에 세 번째 들어가겠지. 그게 상대 참조지. 절대 참조는 뭐예요? 우리 매크로는 절대 참조로만 시험을 봤잖아요. 문제지에 뭐라고 나와요? 어느 셀에 두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절대 참조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필기 시험에는 절대 참조로 매크로를 내는 걸 의미가 없죠.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내는 거를 안 해봤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상대적 참조라는 말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왼쪽, 아래에 있으면 아래. 이게 상대니까 여기에서 명령을 걸기를 오른쪽에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만약 여기 있으면 여기 글자가 들어가겠고,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뒤에 세 번째 글자가 들어가겠고, 이런 거죠 뭐. 예. 짝수행에만 그랬어요. 짝수행에만. 그러면 짝수를 어떻게 판결할 거냐 하는 거죠. 짝수. 로우가 뭐냐면 줄 번호예요. 줄. 너 지금 몇 번째 줄이니? 라는 얘기죠.
그럼 줄번호. 컬럼은 칸이야, 칸. 너 몇 번째 칸이니? A, B, C, D 하면 A는 첫 번째 칸이고 B는 두 번째 칸이고. 줄번호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란 얘기죠? 줄번호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2번처럼 써야 되겠지. 1번은 홀수줄이고 2번은 짝수줄이고. 자, 여기 2번 줄 짝수줄 있잖아요. 짝수줄. 여기 색깔 들어갔잖아. 하나, 둘, 셋. 또 7번 말고 8번 줄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줄번호. 그러니까 줄번호가 뭔지 칸번호가 뭔지 헷갈리시면 A, B, C, D 1, 2, 3, 4 1, 2, 3, 4는 줄이고 A, B, C, D는 칸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우가 영어로 뭔지 컬럼이 영어로 뭔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로우는 줄이고 컬럼은 칸이라는 거는 엑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용어가. 그러니까 아마 알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출제를 내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행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예. 2번이 답이다라는 거. 제목 그대로 갔고요. 범례가 위로 올라갔네요. 범례가 오른쪽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 지금 범례하고 항목이 바뀌었죠? 행렬 변환한 거죠. 행렬 전환. 행렬을 전환했죠. 행과 열을 바꿨단 말이야. 세로축 보조문구을 추가했다? 누적 세로 막대형. 이거는 개별 막대에서 누적 세로 막대로 바뀌었고요. 데이터 행과 열이 바뀌었고요. 세로축이 어디예요? 세로축에 뭐? 세로축 갑축이잖아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조문구이 추가됐어요. 보조문구. 이건 주문구이고 이건 주문구이고 주문구과 주문구 사이에 줄이 여러 줄이 들어갔죠. 보조문구 맞는데? 세로축이야 보조. 봅시다. 뭐라고 또 써있나? 세로가 아니라 가로죠? 아, 가로 세로를 헷갈린 거죠? 보조는 꿈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세로축. 근데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세로잖아. 세로축이잖아요. 보조는 꿈은 가로로 들어갔지만 세로축은 맞잖아요. 그 문제가 이상하게 나온 거지. 가로축이 어디에? 이게 가로축 아닙니까? 가로가 항목 아닙니까 여기서? 그럼 세로축이 어디에요? 이게 세로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세로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문구이 들어갔지. 보조문구는 가로로 들어갔지만 세로축에 들어가는 거지. 문제가 헷갈리게 된 거지. 세로 눈금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여기를 세로 갑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로 항목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세로축은 맞잖아. 세로축에 눈금이 들어갔잖아. 보조 눈금이. 그럼 세로축 보조 눈금을 추가한 게 아니라 세로 보조 눈금을 한 거지. 가로 보조 눈금이지. 세로축은 맞는 거잖아. 이건 말싸움 같은데 문제를 좀 이상하게 욕먹을 것 같아. 이것도 따지고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또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감독관이 그러죠? 확인을 해봐. 시험본부에다. 예, 보기는 변동이 없고요.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이 중에 분명히 틀린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만약에 틀린 게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틀린 게 있으면 보기를 변경하라고 시험본부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요거 헷갈리는데. 예. 이게 뭐야? 평균 이상?
자, 보세요. B의 두 번째 셀이, B의 두 번째 판매 수량 셀이, 그쵸? 평균치 이상이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B의 두 번째 140 얘가 여기 있는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떠요? 예, 아니오잖아. true, false로 뜰 거란 말이야. true, false. 그럼 true, false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역이나 판매 수량이나 판매 금액이나 이 항목들 있잖아요. 이 항목들. 이 항목 이름을 쓸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자, B의 두 번째 셀이 여기 있는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면 결과는 엔터를 탁 치면 그래? 아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true, false로 뜨거든. 그래서 조건의 결과가 true, false가 뜨면 이 항목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쓴 거 1번 땡, 1번 땡 이거. 3번 땡. 그럼 2번하고 4번은 평균 이상이니까 이 글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게 절대 참조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얘가.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이런 유형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엔터를 쳤을 때, 이 조건에 엔터를 딱 쳤을 때 이게 그대로 메시지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엔터를 치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는 여기 5보다 크니? 그럼 그래. 끄떡끄떡. 그럼 6이 50보다 크니? 아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엔터를 치는 순간 그럼 true나 false가 뜨면 이 항목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엑셀에서. 그래서 5월인 사람 조건 걸 때 우리 문제 기억나세요? 입사일이 5월인 사람 조건을 걸어서 뽑아낼 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 기억 안 나시구나. 자, 찾기 참조. VLOOKUP 함수의 네 번째 인수가 뭐예요? VLOOKUP 가로 열고 찾는 값, 컴마 참조 영역, 컴마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그 다음에 컴마 true나 false를 쓰는데 false를 쓰는 건 뭐죠? 반드시 일치죠? true를 쓸 땐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비슷하게 일치. 근데 그 비슷하게 일치를 쓸 때는 오름차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false인데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true일 때 쓰는 거지. true일 때. 그 1번이 틀린 거지. 예. 제가 true와 VLOOKUP, HLOOKUP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이론적인 걸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을 지정할 때 셀 이름 정의할 때 우리 뭐가 있었죠? 규정이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빈칸 들어가면 안 되고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하는 거나 밑줄이 들어가야 되고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름의 일부로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밑줄 또는 슬래시로 시작해야 한다? 이름의 첫 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로 시작하는 거고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죠. 패스워드를 거는 거하고 매크로 이름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만 일반적인 이름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은 255자까지 쓴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255자 이만큼 안 써봤으니까. 이렇게 안 써봐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 예. 이것도 좀 까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36번 워크시트의 작업 화면에 관한 설명이다. 범위를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범위에 똑같은 값이 들어가죠. 알트 엔터는 뭐 하는 거죠?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 알트 엔터 치죠. 쉬프트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면 내려가는데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알트 엔터 치고 또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여러 줄 입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이 틀렸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는 거고. 예. 요거 스크롤 락키라고 있어요. 스크롤 락키. 우리 키보드에 꼭대기 줄에 보면 F12번 오른쪽에 중간에 스크롤 락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엑셀에서만 사용해요. 보세요. 제가 이제 방향키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움직이죠. 그렇죠? 셀 위치가 바뀌잖아요. 셀 위치가. 그런데 스크롤 락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요, 셀은 그대로 있잖아요. 위치가. 제가 마우스로 찍어놓은 이 자리가 그대로 있고 화면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화면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크롤이 뭐 하는 건데, 화면상에서 이동하는 걸 스크롤이라고 하잖아요. 걔를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 엑셀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딴 데서 작동이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봐도. 예. 꺾은 선은 추세를 나타나기 좋고, 원형 차트는 전체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여러 데이터 계열이 고리로 표시되는 거는 원형을 하나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나의 요소만 쓰는 거잖아. 하나의 계열만. 여러 계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3차원 차트로 변형이 가능한 거였는데, 이런 주식형 안 되고요. 2번 도넛형 이런 거 안 되죠. 원형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영역형은 돼요. 영역형 3차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죠? 눈금선을 볼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인쇄가 나는 거고. 인쇄 영역에서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 또는 반복할 열을 설정할 수 있고. 그거는 페이지 설정이란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거.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얘 또 안 움직인다니.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시트를 가보면 반복할 행렬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인쇄 가서 인쇄 미리 보기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가서는 안 돼요. 그만큼은 안 돼요. 예. 배열을 자동 맞춤으로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자동으로 조정된다? 맞는 거죠.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를 1 하면 양이 많아도 한 장으로 무조건 축소돼서 인쇄가 되는 거죠. 예. 요렇게 하는 방법. 40번.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포함해서 인쇄한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눈금선들이 보이네. 얘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 행렬, 머리글 써주면 위에 ABC 뜨죠? 그 다음에 여기 또로 들어가서 뭐로 할 거냐면은 눈금선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 페이지 설정에서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한다. 맞는 말이네. 두 번째가. 나머지는 엉뚱한 소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를 최근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얘 패턴이 지금까지 봤던 문제 패턴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 공부하시던 분이 이 시험 문제지를 공부했을 때, 뭔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유형이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풀어보니까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 건 있어요. 하여튼 간에 많이 풀어보셔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 관련도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